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 역사도 보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퍼셉트론은 어떻게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은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고, 이런 걸 다 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심층 신경망입니다. 심층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DNN.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딥 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딥. 네.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다층 퍼셉트론 얘기했을 때요. 예,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인풋, 히든, 아웃풋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세 개. 예. 근데 이게 딥해진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안에다가 막 레이어를 더 추가한 거야. 막 엄청 추가를 한 거예요. 많은 수의 은닉층,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 이거를 엄청 이제 쑤셔 넣는 거예요. 계속. 엄청 넣어서 깊이를 증가시킨 거야. 예. 그래서 딥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경망을 이제 신경망의 깊이, 그러니까 안에 이제 히든 레이어, 요 은닉층 계속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을수록 데이터 간에 복잡한 관계를 잘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인공신경망 기술들 있잖아요. 이거 뭐 3층, 4층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152층. 예. 뭐 이래요, 요새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은닉층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깊죠. 152층 정도면 진짜 깊다고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은닉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순환신경망입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어떤 데 쓰냐면은 이제 보통 자연어 문장, 시계열 데이터와 같은 순차적 데이터, 시퀀셜 데이터, 그러니까 순서가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학습하기 위한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커런트라는 말입니다. 리커런트. 리커런트는 순환한다 라는 말인데, 이 말 그대로 순환신경망의 퍼셉트론은 자신의 출력 값을 다시 입력 값으로 사용해요. 되게 재밌죠? 이게 지금 순환신경망의 퍼셉트론 형태예요. 자, 여기가 이제 요 가중치가 아니라 편향치 기본적으로 흥분되는 거. 그 다음에 가중치 입력 강도죠. 입력에 대한 X라는 입력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Y라는 출력을 내요. 이게 이제 퍼셉트론 들어간 거 활성함수. 근데 출력 똑같은 게 H고 이 H가 입력 강도, 또 다른 입력 강도 WH를 해서 입력으로 다시 쓰입니다. 예. 요게 이런 구조예요. 자신의 출력을 다시 입력 값으로 사용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면은, 이걸 딱 이제 풀어본다. 언롤링 한다고 그러는데,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X1 이렇게 되고, H1 첫 번째 나오고, 이게 다시 들어가고, 또 나온 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걸 레이어로 생각하면은, 이걸 레이어 하나, 레이어 하나, 레이어 하나죠. 그렇죠? 이게 병렬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출력이 얘 입력으로 쓰이니까 병렬이 아니잖아요.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순환신경망 자체는 실제로는 엄청 깊습니다. 예. 그 설계상 이게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깊은 신경망이 됩니다. 설계상. 자, 그러면 여기 순환신경망 어떻 쓰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자연어 처리.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번역하고, 요약하고, 텍스트 분류하고, 언어 모델링하고, 비속어 탐지하고,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왜 이럴 때 자연어 처리 써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다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랑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올 게 뭘지? 안녕하세요. 이거지? 그 다음 나올 게 뭐지? 반갑습니다. 순차적이죠. 예. 이래서 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신경망은 뭐 대표적으로 벡터 투 시퀀스, 시퀀스 투 벡터, 인코더, 디코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벡터 투 시퀀스는 벡터, 그냥 데이터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뭉치가 딱 들어가면은 이거를 순차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사진을 퉁 하고 뭉치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 모델이, 순환신경망 모델이 이거 사진을 설명하는 글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문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가령 뭐 제 사진 보고는 덩치가 크고, 제 사진 넣었더니 덩치가 크고 험악하고 키가 크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반대로 시퀀스드 벡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내가 말 같은 걸 집어넣어요. 말 같은 걸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로 딱 뭉치를 던져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들을 막 놓고 난 다음에 다음 단어가 뭐야? 이런 거 하나. 아니면은 문장들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사진 한 장 딱 나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퀀스드 벡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코더 투 디코더는 뭐냐면은 순차적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출력이 순차적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가령 이제 번역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한글말로 된 이런 것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이렇게 문장으로 집어넣으면은 나오는 게 뭐야?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영어로 된 Hi everybody,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문장이 나와야 되죠. 순차적인 데이터가. 요럴 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개념들은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렇게 대충 이런 것만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순차적이라고 하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쓰겠죠. 그래서 주가 예측이나 에너지 데이터 예측, 그 다음에 손실 데이터 보관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 데이터는 이거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이 다음 데이터는 내가 학습한 결과에 따르면 이 다음 데이터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보관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신경망을 이제 오늘 순환신경망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잖아요. 오늘 개념은 알았으니까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는지는 뭐 구글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예측한다거나 주가를 예측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물론 힘듭니다. 다 그게 가능했으면은 누구나 이제 주식 부자가 됐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아니잖아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뭐 심심하니까 한번 방학 때 해볼 수도 있겠죠, 공부해서. 자, 근데 순환신경망을 사실 요새 이제 쓰기도 하지만은 한계점이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본 순환신경망은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장기 의존성 관계 학습의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순환신경망은 긴 길이의 데이터도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긴 길이의 데이터도. 그러니까 막 우리가 문장 엄청 긴 걸 줘요. 엄청 긴 걸 줬을 때 그것도 다 학습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이론이잖아, 이건 이론이. 실제 우리가 구현해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돼요. 초기에 입력된 데이터의 정보가 소실돼요. 이게 뭐냐면은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우리가 이제 출력값이 I grew up in France 라는 출력값이 나와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I can speak fluent French 라고 딱 나와야 돼요. 근데 봐요. 자, 우리가 I can speak 나오고 speak 나오면 뒤에 뭔가 speak이라고 하니까 뭔가 단어 내가 쓸 수 있는 뭐라고 하죠? 언어가 나와야 된다. 는 가능해. 왜냐? 이전에 스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순환신경망 모델이 스픽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렌치는 곧바로 못 나와요. 왜냐? 뒤에 프랑스를 잊어먹었어요, 얘가. 프랑스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I can speak, 그러면 무조건 이건 프렌치가 맞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친구가 프랑스란 말을 I grew up in the France란 말을 되게 이전에 해놨거든. 그래서 얘가 기억을 못해. 이걸 보고 장기 의존성 관계라고 합니다. 되게 이전에 나왔던 거. 그래서 얘가 프랑스를 까먹으니까 이거 I can speak from French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데 얘가 speak Korean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코리안까지 맞죠? 이거 I can speak Korean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 코리안이 나오든 차이니즈 나오든 재패니즈 나오든 잉글리시 나오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나와야 돼요. 프랑스를 기억해가지고 프렌치가 나와줬어야 돼.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제 좀 개선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장단기 메모리, Long Short-Term Memory라는 신경망입니다. LSTM 줄여서 라고 부르는데 아까 이제 장기 기억, 아까 이제 프랑스 이거를 저장하기 위한 셀 상태라는 거를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게이트라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냐면은 입력 게이트는 새로 들어온 것 가지고 이제 어느 걸 기억하지? 들어온 정보 가지고 새로 기억한 거를 정보를 선택하는 그런 게이트고, 출력 게이트는 나가야 될 정보를 선택하는 거고, 망각 게이트는 잊어도 괜찮은 정보를 선택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비슷한 거예요. 오래 기억해서 계속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저장하는 거를 이제 오래 저장한 걸 쓸 상태에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랑스 같은 게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막 엄청 복잡하죠, 지금 이 그림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게 제가 그린 거예요, 직접 다. 여기 뭐, 그게 없죠. 밑에 출처가 없죠.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은,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 돼. 이 C가 셀 스테이트, 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셀 상태가 F랑 G를 곱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다마르 곱이라고 해서 그 행렬이 있으면 행렬의 원소끼리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라고 생각하세요. 곱하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랑 G랑 I를 F에다가 이전 셀 상태 T-1을 곱하고 더하기 G랑 I를 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F가 뭐냐? F가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뭐야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0에서 1까지죠. 0에서 1까지잖아. G는 뭐야? 하이퍼 탄젠트.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렇죠? I도 0에서 1까지예요. 그럼 요 값들을 뭐겠어? 거기다 더하기 했어. 그래서 이전 셀 상태에서 0에서 1 사이 값을 곱한 거. 그럼 이것도 0에서 1 사이 되겠지, 그냥. 그 다음에 요거 두신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되겠잖아. 그렇죠?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값을, 큰 값을 더 가질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원래 이게 기본 출력이야, YT. 이게 기본 출력이야. 이 친구는 뭐냐면은 곱한 거 보세요. 하이퍼 탄젠트를 곱해놨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거기에 O는 뭐야? 시그모이드야. 0에서 1까지야.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이 적죠?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원래 친구대로 했으면은 계속 값이 작아지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여기 셀 상태를 통해서 좀 더 큰 값을 계속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프랑스 이거를 계속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값을 많이 줄이지 않고 계속 냅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실 뭐 LSTM, 뭐 RNN 이런 거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안 들어보신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 하지만 CNN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 Neural Network라고 하는데, 컨볼루션이 합성곱입니다. 합성곱 연산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인공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지 데이터 처리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되게 좋습니다. 이미지 인식 잘하네, 이런 거. 사용 용도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CNN이 굉장히 합성곱 신경망에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제 이미지 데이터의 공간적 정보 중요해요. 공간적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의 가중치를 행렬로 만듭니다. 그걸 이제 필터라는 이름으로 써요. 필터.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여기 좀 용어가 좀 다른 걸 써요. 필터를 쓰고, 그리고 전체 입력 데이터의 일부분인 수용 영역, 리세티브 필드,
내의 입력과 필터의 가중 입력 합을 활성 함수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중치 곱하기 입력값에다가 뭐 편향치 더하는 거에서 그거를 활성함으로 전달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가중치를 행렬 같은 걸로 만드냐, 이 얘기예요. 예,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주어진 보폭만큼 수용 용력 이동하면서 가중 입력합을 산출한다 돼 있는데 뭔 소리냐 봐요. 이제 이 예제를 볼게. 자, 요게 수용 영역입니다. 수용 영역. 그리고 이 수용 영역이랑 필터, 이게 다 가중치예요. 요거를 곱해요. 곱해서 값 하나 나와. 활성화해서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용 영역이 하나 움직여. 한 칸만큼. 그리고 곱해. 그래서 여기 답 넣어. 또 한 칸 움직여. 곱해. 값 넣어. 이거예요. 예. 간단하죠. 별거 아니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예. 이게 단데 엄청나게 좋은 성능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멀티 디멘셔널 인풋이 지금 3D죠. 3D. 왜 3D냐? 우리 보통 이미지는 RGB가 가지니까. 네, 그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거별로 이제 각각 값을 따로 해가지고 이 짓을 막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필터 또는 이제 가중치 행렬 요거를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용도는 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우리 데이터의 공간적 정보를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공간적 정보가 중요한 친구가 뭐 있겠어? 예, 주로 이미지죠,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분류, 객체 인식, 얼굴 인식, 행동 인식들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의미적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 사진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강이야. 이쪽은 강이 아니네, 하늘이네요. 하늘. 이쪽은 하늘이야. 이쪽은 산이야. 이쪽은 풀밭이야. 얘는 뭔가 다른 거야. 고양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 부분들을 분할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분류하고 그 분류와 동시에 객체가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찍어주는 거. 그래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어요. 이 지점에 고양이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는 이제 여기서는 객체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객체가 많아지면 개도 있고 또 개도 있고 또 고양이도 있네.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개를 인식하는, 이 지점에 개고 이 지점에 고양이고 이 지점에는 개고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다중 오브젝트, 다중 객체 인식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요거 자체를 이제 사례 분할이라고 하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전체 사진에서 이 지점, 요 지점에는 개가 있고 요 지점에는 개가 있고 요 지점에는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이런 거를 해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주로는 이제 공간적 의존성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데이터 지점 간에 관계가 있는 경우. 무슨 소리냐? 자, 내가 이 지점 고양이 찍었어요. 이 지점 고양이 찍었어.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관련 있잖아. 같이 해야 고양이 뭐 귀나 이런 걸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것도 같이 있어야 고양이 귀를 만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데이터 지점에 데이터 지점끼리 서로 관계가 크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CNN을 써도 돼요. 굳이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이미지 외에도 CNN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존성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CNN을 쓰면은 되게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곡 신경망 기반의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2년, 이게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을 건데 2012년 ILS VRC 대회를 우승한 알렉스넷부터 2015년 우승한 레스넷에까지 다양한 CNN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대회가 뭐냐면은 이미지 내치 제공하는 1000여 개의 카테고리로 된 분류된 100만 개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대회예요. 그 레이블이 1000개라는 소리예요. 레이블 종류가 1000개. 그걸 인식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알렉스넷, 여기 알렉스넷 볼까요? 이 친구 8레이어, 레이어 8개였어요. 그리고 16.4의 오차율. 근데 쭉쭉 가면서
갈수록 이제 레이어가 점점 2배가 되고 알렉스넷에 비교해서 2배가 되고 근데 갑자기 2015년에 152개 레이어 갑자기 152개 레이어를 쓰더니 레스넷이 오차율 3.57%.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성고 신경망을 이제 이렇게 152개나 쌓아가지고 엄청나게 성능을 올린 케이스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레슨의 사진 보세요. 그림 보세요. 어이구야, 뭐 뭔지도 모르겠죠 지금 막 안 보이죠 막 엄청 많이. 알렉스넷은 그나마 이제 여기 레이어 있고 알겠는데 레슨넷은 막 어이구 이게 뭔가 싶죠 지금. 이렇게 이제 합성고 신경망을 이제 이렇게 완전 딥하게 만들면서 성능을 알렉스넷 대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우리 로버트 말고, 트랜스포머 최신에 나온 가장 이제, 가장 핫한, 그런 이제 인공신경망 중에 하나인데, 2017년에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 친구의 목적은 순차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공신경망입니다. 교수님 아까 LSTM이라든가 RNN 쓰면 되지 않나요? 문제가 뭐냐면은 순환신경망의 단점이 병렬 처리의 어려움이고 그 다음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 순환신경망은 자신의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써요. 그 말인즉슨 이게 선형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하고 난 그 다음 또 다른 거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병렬로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순환신경망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딥하다. 그리고 각 레이어가 계속 연결된 형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렬적이지가 않아요. 순환신경망의 퍼셉트론들은. 그래서 병렬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야. 하나 훈련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훈련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느리다는 거예요. 대신에 트랜스포머는 데이터를 차례대로 처리하지 말고 데이터의 문맥을 판단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우리 기본 RNN은 This is a sentence 라고 차례대로 가야 돼요. 무조건 차례대로. 근데 트랜스포머는 this 나왔을 때 뒤에 sentence 나올 수도 있고 another 나올 수도 있고 is 나올 수 있고 이 서로 먼 친구들의 관계를 다 훈련하다는 거야. 다 알아차리자는 거야. this 나왔을 때 이쯤 this 나오면 한 sentence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에 이런 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문맥, atten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게 지금 단순히 순차적 데이터 예를 들어 언어나 자연어 처리 이런 거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이미지에도 써, 음성에도 써, 시계열에도 써, 프로그래밍 언어 생성에도 써. 대부분의 가업에 굉장히 잘 쓰이고 있어요. 왜냐? 순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곳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여러분도 이제 들어는 봤을 거예요. GPT. GPT. 그 GPT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 다음에 BERT 라고 부르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친구는 자연어 이해를 위한 사전학습 모델이고, GPT는 이제 언어 생성 모델이죠. 그래서 요 친구의 특별한 점으로는 BERT의 특별한 점으로는 이제 아까 옆에 이제 문맥을 판단한다는 그랬잖아요. 문맥을. 근데 이 친구는 한 친구들이 바로 앞에 있는 친구, 제일 앞에 있는 친구, 그 문맥들을 다 파악합니다. 근데 GP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친구들이 뒤에 있는 문맥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RNN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바로 뒤에 있는 친구만 가능했잖아요. GPT는 뒤에 있는 친구, 그 뒤에 있는 친구, 저 멀리 있는 친구의 문맥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BERT 같은 거는 양방향이에요. 앞에 있는 친구가 바로 뒤에 있는 친구, 그 바로 뒤에 있는 친구, 제일 뒤에 있는 친구 문맥 판단하고 맨 뒤에 있는 친구도 제일 앞에 있는 친구, 제일 앞에 전에 있는 친구, 이 친구의 문맥 다 파악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능상 BERT가 구조상 좀 좋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두 개 다 많이 쓰이고 있고 GPT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양방향이다 보니까, 좀 매개 변수가 적어도, 패러미터가 적어도 학습이 좀 되게, 잘 되는 경향성도 있고, 뭐, 그래요. 좀 사이즈가 작고, 그런 경향성도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 되면 뭐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5강의 마무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개념과 발전한 역사를 공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인공신경망의 이제 구조 용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긴 한데 사실은 좀 힘들겠죠 좀. 그래도 뭐 그거 굳이 이제 뭐 엄청나게 내가 구조를 빠삭 이해해가지고 뭐 설명을 못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나온 그런 다양한 이제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그 용어로 검색을 하면은 구글링 하면은 그보다 나오니까 좀 더 편할 거예요.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우리가 맥켈론 피치 모델에서 가중치가 음수도 될 수 있다. 접합 강도가 음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거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헤비한 러닝 룰, 헤비 합숙 규칙에서 가중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접합 강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변한다. 그 다음에 로젠블렛의 펄셉트론이 나오고 그 펄셉트론에서 계산 함수 대신에 다른 활성 함수도 쓸 수가 있다. 이러면서 현대적인 펄셉트론까지 이제 발전한 그런 걸 봤고 거기다가 이제 마빈 미스키 항상 나오시는 마빈 미스키가 이제 철퇴를 나왔고요. 찬물을 끼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층 펄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다시 흥할 뻔했다가 아직 우리 컴퓨터가 그 정도 수준까지 안 올라왔다라고 해서 다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발전한 그런 역사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아는 척하기 되게 좋죠. 예, 이런 게 있었다 얘들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신경망 예를 들어서 우리 순환신경망, 심층신경망, 합성공신경망, 그다음 트랜스포머까지 이런 이제 구조나 용도를 자세하게 나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충 돌아간다. 그래서 요때 이런 걸 쓰면 되고 요때 저런 걸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공신경망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펄셉트론이 뭔지, 뉴런을 따라한 거다. 뉴런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와 편향치가 무엇이냐? 가중치는 뉴런에서 그 접합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한 뉴런과 다른 뉴런이 얼마나 강하게 관련이 있는지, 그 시냅틱 스트렝스 얼마나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편향치는 뉴런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어.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반영하게 넣은 것이다. 라는 걸 개념을 딱 알고 활성화하면서는 무엇인지, 뉴런에 들어오는 입력 자극이 어느 인계치를 넘으면은 활성화되는 거를 그대로 모방한 거야.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인공신경망에서 쓰는 활성화 함수는 단순히 그냥 계산 함수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써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레이어 얘기할 때는 뉴런들이 한 뉴런에서 나온 출력들이 다른 뉴런의 입력으로 쓰이니까 그거를 모방해서 여러 뉴런들이 같이 이제 한 뉴런으로 입력을 다 주는 거야. 입력으로 출력을 재서 입력으로 주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자 뉴런이랑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이 딱 개념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해하시긴 편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펄셉트론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비용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경사만큼 계속 빼가지고 하면 돼 라고 대충 생각만 해놓으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유튜브에 경사하강법 설명 이렇게 하시면은 인도 분도 그렇고 한국 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엄청 잘 해놨어요. 예, 공식도 해놓고 직접 계산하시면서 그 다음 오류 역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사하강법을 쓰는데 뒤쪽에서부터 깊은 레이어 쪽에서부터 계속 차례대로 계산해서 앞으로 간다. 이런 개념만 알고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접 이제 내가 계산해보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오류 역전파 계산 뭐 편미분 이렇게 치면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양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터미널로지, 용어, 개념 이런 정도만 전달해 드리고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뭐 추후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과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5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앞에서 1강부터 5강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또 5강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